부양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강 명 vs 청 조선의 선택은 이 주제로 한번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선생님 수업 영상 하나 찍던 거 날라가서 두 번째로 다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4강, 5강 체크체크 해설부터 한번 선생님이 진행해 볼게요. 먼저 4강 체크체크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사화에 체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반발한 훈구 세력의 모함으로 발생했다. 자, 요것의 정답은 여러분 많이 체크해 줬듯이 요 기묘사화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위를 둘러싼 대윤과 소윤 세력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왕실 외척 간의 대립이다. 자, 요거랑 관련된 사화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선택해준 을사사화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구실로 발생했다. 자, 이 사화는 무엇인가? 이 사화는 마찬가지로 정답이 많죠, 다행히. 모사화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구실로 발생하였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잘 체크해 줬듯이 갑자사화가 정답이죠. 여러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사가 먼저죠. 여기 나온 거 모사와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리고 나서 기묘, 을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갑자사화는 여러분 연산군시기 그쵸? 그 다음에 요 기묘사화는 여러분 중종식인 거 아실 거고요. 을사사화 명종 그때였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모사화와 갑자사화 당시의 왕은 누구냐? 예, 그래도 다수의 친구들이 정답을 잘 선택해줬죠. 연산군이 맞습니다. 나머지를 선택한 친구들은 한 번 더 다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좀 어려웠나봐. 그래서 정답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자, 경연을 강화했다. 맞죠?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왕도 신하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성군이 되는 걸 원했죠. 그래서 경연을 강화하는 걸 추진했고요. 현양과라고 해서 어떤 인재를 뽑기 위한 추천제도 요거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거 보시면 소격서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실시했던 건물이죠. 자, 이거는 폐지했어요. 설치가 아니라 없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은 소격서 설치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훈 삭제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위훈 이거는 훈은 뭐 예를 들면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위는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종 반정 때 너무 과하게 공이 남발되니까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그런 과한 공을 좀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홍구파의 반발을 좀 샀던 거예요. 자, 4번으로 갑시다. 네 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인 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 요소 두 가지를 적으세요.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적혔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서원 향약을 적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적어주기도 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답이고요. 근데 문벌기족 무신정권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새벽 낫은 뭐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교육기관과 향약이라는 어떤 지방의 자치 규약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약속을 사림 세력이 주도하면서 사림 세력이 지방에서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인 세력이 끝내 나중에 선조식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이 나뉘게 되죠. 서인과 동인이라는 붕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그 계기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였는가? OX, O가 정답입니다. 이조 전랑은 3사 관원에 대한 추천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뭐랄까 그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차지한 세력이 유리한 거죠. 자기 세력을 3사에 꽂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조 전랑을 둘러싸고 약간 이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했더니 뭐 붕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7강쯤 가면 붕당 정치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좀만 더 보강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5강 수업 체크를 이어서 봅시다. 5강은 여러 외란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조선으로 침략해 왔을까? 요걸 적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뭐 조선이 싫어서 그리고 만만해 보여서 주변 나라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약해 보여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본 친구들은 명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라고 쓴 것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거는 선생님이 강의 녹화할 때 미처 설명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써보라고 한 건데 요 친구의 얘기가 좀 비슷하죠. 조선 침략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분열된 상황을 뭉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을까?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에서 항상 싸우던 사무라이들이 통일되면서 할 일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거랑 야망,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여러분 짚고 가려고 했던 건, 이 통일이 됐잖아요. 일본이. 그럼 내부에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게 되는 거다. 하나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에 왜군의 진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적어봅시다. 지연은 약간 늦췄다는 거죠. 늦출 수 있었던 이유는 힌트를 줬지만 뭐 의병과 승병, 그 다음에 이순신 같은 수군의 활약 등이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적어줬죠. 이순신이 하객진을 통해서 왜군의 수군을 막 격파하고, 그 다음에 홍의장군 곽지우의 영상을 여러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요소만이 임진왜란의 승리 요소는 아니겠지만 초반부 전황상 그들의 활약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나라는 곧바로 조선을 도와주었는가? 자, OX, X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정명가도 뭐 가도 임명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길을 빌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하고 짜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바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전환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다음에 4번 임진왜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있죠. 이런 보시면 쌤이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 이때 보시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우리나라 선조가 한양을 떠나서 막 북쪽으로 가잖아요. 북쪽 가서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 근데 저번 5강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 뭐지 보충 영상 하나 이렇게 대립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뭐 한양을 떠나는 선조 뭐 이렇게 자막을 넣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고요. 그 상황은 이미 선조가 한양을 이미 떠났었고 거기는 북부 쪽에 있는 뭐 고을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북부 쪽에 있는 고을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서 광해군하고 분조를 해서 이제 선조는 더 이제 서북 쪽으로 갔고요. 광해군은 동북 쪽으로 갔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돼요. 그렇게 정정해서 알아주세요. 자, 마지막에 임진왜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좀 많이 갈렸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나 봐. 자, 조선의 땅이 황폐되었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고. 일본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을 공격하였다. 이것도 맞죠. 자, 마지막에 동아시아에서 명나라의 지위가 유지되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군사를 파견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고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후금을 공격하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대륙 내에서 어떤 세력 균형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이 임진왜란이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선조에 대한 평가를 해봐라 한번 했는데 나라면 끝까지 싸웠을 것이다. 선조는 비겁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나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다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쵸? 선전 비겁하다. 너무 무책임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나였어도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선조를 무조건 뭐 옹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하나 뭐 생각할 거리를 준 건데, 뭐냐면, 선조에 대해서는 보통 비판적인 인식이 많아요. 근데 어, 뭐 반대 의견도 하나 알아두자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의견도 있어. 선조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한양에 남아 있었다면 과연 일본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는가? 아니 절대 못 막아내거든. 그러면 선조는 사로잡히거나 죽었겠죠.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됐겠는가? 바로 멸망했을 것이다. 근데 손조가 도망감으로써 조정을 어쨌든 사수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00년 이상 더 이제 이 조선 정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비겁한 행동인 것 같긴 한데 뭐 향후에 미친 영향을 보면 또 마냥 또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죠, 여러분. 자, 5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없다고 적었네요, 그쵸? 다음에 배움일지 빨리 써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선조가 한양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도 물론 답은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엔 선조는 막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거나 죽었겠죠. 그래서 일단 5강 체크체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본강 6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올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이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명황실 앞으로 은자 4만 5천냥, 대소 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 목통유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지금 보고 온 영상은 유명한 그 광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광해군이 신하들과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명나라한테 막 신하들은 곡물도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군사도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고하는 상황이고 요청하고 있었죠. 광해한테. 광해군은 근데 거기에 막 분노했죠. 거기 어차피 질 것 같은 싸움에 왜 우리 군사를 보내서 죽여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광해군의 어떤 절절한 그런 대사를 여러분 보고 오셨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외란 이후에
광해군 정권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외란 이후 상황에 대처하는 광해군의 자세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외란 이후 광해군 정권의 민생 안정 정책 및 중립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외란을 겪으며 망할 위기까지 내몰렸던 조선은 우여곡절 끝에 왜군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죠. 근데 조선은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밖으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세를 강성해졌어. 자,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게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 것인가?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광해군은 조선을 재건해야겠죠. 외란으로 막 피폐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일단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올게요. 저기 호판, 예, 전하.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줬는지 내가 저놈의 주리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판, 예, 전하. 각 관원은 곳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기 바라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대동법이라는 거 영화 광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거는 일단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조선 정부 입장에서 세금도 잘 걷고. 자, 보시면 선해청이라고 해서 이 세금 제도를 시행하는 주관 관청을 설치하고요. 경기도에 한정해서 일단 대동법을 시행했어요. 광해군은. 대동법은 무엇이냐? 자, 원래 조선은 공물이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공물은 옆에 나온 것처럼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조선은 처음에는 예컨대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주 지역에서는 왕한테 먹골 배 같은 걸 바쳐야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 곡물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농사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해에는 배 농사가 잘 돼. 그럼 배를 납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해에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배가 납부할 게 없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내륙이야. 그러니까 이런 남양주야. 근데 막 거기에다가 할당된 곡물이 뭐냐면 막 고등어 이런 거야. 그럼 낼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절대 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곡물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그 많은 백성들은 농민이에요. 농사를 져야 돼. 그럼 뭘 사러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대신 사주는 상인들이 있었어. 자,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 대신해서 대신 납부한다고 해서 대납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 대납은 그래도 농민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간에서 상인들이 워낙 그 중요하잖아요. 상인들이 사서 안 내주면 힘드니까 그 상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비용을 엄청 높게 부르는 거야. 중간 가격을. 예를 들면 뭐 현지에서는 고등어가 예를 들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서 내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는 뭐 10,000원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양아치처럼. 뭐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농사도 농사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서 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이 중간에 있던 곡물을 대납해 주던 그런 상인들이 어떤 짓까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요청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관리들한테 내버려요. 관리들한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한테 그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박납이라는 게 성행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조선 후기 요거 여러분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거예요. 대동법이라는 거.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쌀로통이라는 거예요. 쌀. 납부하는 걸 쌀로통이해서 납부하게 한 거죠. 쌀로통이라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뭐가 좋을까? 당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농민이라고 했어요. 자,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짓나? 대부분 쌀 농사를 져요. 그렇죠? 벼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일단 쌀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편리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세금 납부의 기준이 1겨당 12도라고 돼 있어. 여러분 결이나 두는 몰라도 돼. 그냥 어떤 일정 토지 면적당 일정한 양의 쌀을 내는 거야. 자, 그 말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당시 백성들은 땅을 지주한테 빌렸죠.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가난한 농민들한테는 이 공납의 부담이 확 줄어들고 오히려 땅이 있는 자들한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대신들이 그러잖아. 지주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들은 백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대립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동법을 시행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리한다. 이거 뭐냐면 전쟁을 겪으면서 옛날에는 뭐 농사 잘 됐던 땅이지만 이제는 막 황폐해져가지고 농사가 안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좀 전쟁의 피해를 덜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농사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대로 그냥 예전처럼 세금 징수하면 불공평하잖아. 그런 점에서 세금을 더 잘 징수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당시 외교 정책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당시 외란 이후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일본과는 일본의 에도마쿠와는 일단은 국교는 재개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일본도 계속 요청을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에 이렇게 잡혀간 포로가 있잖아. 일본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 포로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좀 교환할 필요도 있고 해가지고 선조 시기부터 해가지고 통신사를 파견해요. 그러다가 광해군 시기에 기유약조라는 걸 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국교를 재개합니다. 기후약조는 여러분 뭐 명칭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위의 상황이에요. 명나라와 이 후금의 상황인데 자 원래는 위쪽이 여진족이었죠. 근데 누르하치가 1616년에 후금을 건국을 하고요. 두 나라가 이제 계속 전투를 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사르우 전투라는 건데 여러분 그 아까 도입부에 잠깐 광해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게 바로 이 사루 전투에 파견하는 그 문제였어. 근데 어쨌든 거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광해군은 파견하는 걸로 결정을 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원군 파병 요청을 들어는 주나 그래서 강홍립을 파견하지만 강홍립한테 따로 이렇게 밀지 같은 거 줘서 따로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전황 살피다가 투항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후금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조선의 상황을 좀 난처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뭐 이러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이런 광해군의 정책을 중립외교라고 하죠. 이렇게 외교 정책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외란 이후에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광해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결국에는 쫓겨난 거야. 광해군이잖아. 그렇지? 묘호를 받지 못했죠. 그가 왜 쫓겨났냐면 일단 뭐 여러분 중립외교도 많은 반발을 샀지만 대동법도 그렇고 좀 더 명분을 줬던 건 이런 거예요. 이런 폐륜적인 행위 보시면
왕권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형이 임해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유배 보낸 다음에 죽였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으로 영창대군이 있었거든. 얘가 제일 성가셨어 사실.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이후에 얻은 아들이에요. 좀 어렸거든. 근데 일단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왕이 오르긴 했지만 이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결국엔 이 영창대군 동생은 패서인, 그러니까 왕족에서 일반 평민으로 내려 강등시키고 이듬해 죽였고, 그 다음에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궁궐에 가둬버려요. 계모예요, 계모. 광해군의 엄마는 아니야. 영창대군의 엄마죠. 자, 근데 이런 행위를 특히 서인들이 되게 어떤 의리나 명분,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할 수 있는 요소였던 거죠. 광해군하고 광해군을 지원했던 북인 정권은 실리 외교라든가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건데, 이런 행위를 결국 서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광해군이 쫓겨났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실리를 중요했던 중리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인은 그러니까 되게 의리나 명분을 중시해. 그러니까 명나라가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오랑캐랑 명나라 사이에서 중리 외교를 하느냐. 그래서 서인들의 반발을 샀죠. 뭐 이런 요소 때문에 결국에는 1623년에 인조 반정이 발생하면서 광해군이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새롭게 등장한 이 인조 정권은 광해군처럼 중리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인조 정권의 서인 중심의 이 정권의 외교 노선은 바로 요거예요. 친명배금이에요. 친명배금. 자, 보시면 친명배금은 이제 말 그대로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이죠. 후금을 배척한다는 거거든. 자, 중립 외교를 추진하는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서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럼 동일한 외교 정책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명나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한 친명배금 외교 노선을 선택하게 되죠. 자, 과연 이 선택이 이 인조 정권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조 정권의 시련, 호라는 왜 발생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자, 호는 오랑캐 호자예요. 라는 반란, 혼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왜 발생했는가? 정묘호란. 호란은 크게 두 단계예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인데 정묘호란은 1627년에 발생했어요. 자, 그 발생 배경은 방금 얘기했듯이 친명배금 외교 정책이에요. 자, 계기는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은 뭐냐면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를 도왔던 공신들 사이에서 어떤 공을 둘러싸고 좀 이렇게 대립이 발생하거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괄의 난이 있는 거야. 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제 금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금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후방에 있는 조선이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한번 눌러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인조 정권은 강화도로 피난하고 나름 저항했지만 이 금나라 군사를 막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형제. 후금이 형이고 우리가 아우가 된 거야. 오랑캐랑 결국 이런 굴욕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또 발생해요. 한 10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또 왜 발생하느냐. 자, 후금이 더 세력을 키워서 청나라로 국호를 바꿔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형제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신하가 되라. 우리가 임금이고 너희가 신하야. 근데 당연히 형제 관계도 억지로 해줬는데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인조 정권이.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하니까 또 쳐들어와요. 청태종이 직접 오거든. 자, 이때 인조 정권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한다.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청태종이 이 퇴강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인조 정권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근데 남한산성은 여러분 조만간 지금 영상 하나 보겠지만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굉장히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래서 요 내에서 막 이렇게 대립이 발생하죠. 주화파, 촉화파인데 주화파는 항복을 해야 된다. 화의를 해야 된다. 촉화파는 항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하, 참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하친을 하지 않느냐. 전하! 그런 난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세자저하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저하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예판의 말이 맞습니다. 신하된 도리로서 세자저하를 보내라는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불가하옵니다, 전하.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좌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상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어서 어이를 불러 전하의 복체를 살피게 하시오. 지금 성 안에 있는 우리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호청 소속의 군사들과 인근 고을에서 성으로 들어온 지방 군사들, 성안 민촌에서 차출한 장정들을 합하여 1만 3천 정도입니다. 적의 수는 그 10배가 넘는다고 들었어. 이 성은 천엄의 요새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능히 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와 굶주림에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주화파의 대표 최병길과 촉화파의 대표 김상원이 이런 설전을 벌였죠. 뭐 그냥 간단해요. 근데 항복하냐, 항복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대립했고 결과적으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전도라는 데로 나아가서 인조가 여러분 들어봤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 찢는 그 굴욕,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죠. 그걸 통해서 항복을 했죠. 결국에는 청나라랑 군신 관계를 맺게 돼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인조의 아들인 효종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굴욕을 좀 복수하고자 해요. 그래서 북벌이라는 걸 추진을 하는데 뭐 사실 이건 실현될 수가 없죠. 조선보다 청나라가 그 당시에 워낙 강했거든. 그래서 효종이 나름대로 군사력 키우고 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건 실패했다는 거 그냥 하나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6강 명 vs 청, 조선의 선택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6강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